법령 개정 동향. 물론 개정 동향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미 개정이 거의 확실시된 것도 있고 정비안이 올라와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개정 동향이라고 여러분들에게까지 소개까지 하는 것은 거의 유력시 되기 때문에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특히 목차를 보시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 제정안은 새로 만드는 안이라는 뜻이고,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법을 일부를 고치겠다라고 해서 입법 발의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 법령 개정안이라고 했는데,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과 시행령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도시정비법은 일부 개정안이 나와 있어서 앞으로의 그 검토를 거쳐서 개정이 될지 여부를 하는 내용이고, 여기서 령은 도시정비법 시행령인데, 시행령은 기존에 개정된 법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개정된 법률이 2023년도 4월 18일날 개정돼가지고 6개월 후니까 2024년도 1월 29일날 시행되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보통 법률 시행안에 맞춰가지고 시행령을 거기다 꽂아 맞추는 건데, 이미 이것은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시행령은 내용이 자구가 수정될지 몰라도 내용은 거의 확정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는 서울시 조례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서의 조례는 도시정비 조례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 도시정비 조례하고 그 다음에 하위규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위규정 중에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을 특정을 해서 이게 이번에 얼마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만은, 개정이 돼서 입법여부 기간 끝나고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 여러분들이 기준, 선정 기준이 너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재입법력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소규모주택 정비법 법령이라고 해서 일부는 법도 바뀔 예정이고, 시행령은 이미 바뀐 법의 시행을 마치기 위한 거라서 법령 개정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언뜻 보면은 신도시 특별법, 또 재정비 촉진 특별법에서 뉴타운 특별법, 그 다음에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그 다음에 빈집법에 의한 모아주택이나 뭐 이런 사업들이 각각 찢어져 가지고 서로 독립돼서 연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본인은 이 다섯 가지가 서로 융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하고, 한쪽이 잘 됨으로써 한쪽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역학적인 구도를 생각해서 다섯 개를 묶어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 서로가 역학적인 관계는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특별법이라고도 하지만 최근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아마 거의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법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2006년도에 도시재정비법이 시행될 때 그 앞에 시행됐던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이 자신들이 구역에 아파트를 짓고 있지만, 실제로 정비 기반시설이나 도로나 공원 등은 사실은 그 역할을 다 못했다라고 해서 당시 서울시장이 뉴타운 특별법을 제정 요구해서 도시재정비법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잘 아다시피 이것은 노후계획도시는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이거에 앞서서 2006년도에 시행됐던 재개발 사업의 광역적인 재개발 사업을 부르짖던 내용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리고 출발은 뉴타운 특별법도 역시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강남북을 균형 발전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은 지방 도시까지 번져나가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역시도 일기 신도시로 출발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일부 서울시 목동이나 중상계동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 거점 도시하고 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해서 뭐 51개소 정도가 지금 진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태가 하나는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광역적인 개발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노후계획도시는 광역 재건축 사업이다 라고 대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위해서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메가시티 서울특별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하고 함께 노후계획도시가 간담회에서 열리면서 두 가지의 법하고 도시재정비법을 같이 통과시키자라고 운영 중인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본적으로 올해 2023년 3월 24일 날 제정안이 발의됐던 송원석 의원의 그 내용이 주로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하면서 의견을 서로 정립한 것으로 이렇게 내다 보여집니다. 여기서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대상은 대체적으로 택촉법에 의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으로 조성된 20년이에요. 30년이 아니고 노블량 건축물이 30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택촉법으로 만들어진 기간이 20년이 도과됐다라고 해서 20년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이죠. 택촉법에 의해 조성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이 1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의 그 행정동 크기의 인구 2만 5천 명, 주택 1만 호 내외를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것으로 100만으로만 기준을 세울 게 아니고 100만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인접한 곳이거나, 인접은 가까운 곳에 붙어 있는 것이죠. 아직 완전히 딱 붙어 있지는 않지만 인접한 곳을 하거나 또는 연접한 것, 맞닿아 있는 것을 합해서도 100만이 되면은 할 수 있도록 통합한다 라고 해서 통합까지 해서 100만으로 사이즈를 키워놨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개수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더 많이 벌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일부 신도시, 지방 거점도시, 택지지구 등 51개소고 통합해가지고 더 늘어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5개 신도시하고 서울의 중상계, 목동 뭐 이렇게 하고, 지방 거점도시인 부산 해운대구, 광주 상무, 인천의 연수, 대전의 둔산, 대구의 수성 등 5개 구역도 포함돼서 결국은 재정의 촉진 구역과 지구와 같이 전국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의 진행은요, 큰 틀에서 국토부 장관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을 정하고 우리 도정법하고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 노후계획도시만 들어가는 것 뿐이지. 그 대상도 다르고, 그래서 이 기본 방침을 그 밑으로 해가지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우리 도정법에서는 정비 기본 계획을 정하죠. 노후계획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기본 방침에 맞게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정비 예정구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도정법에서도 기본 계획이 안 들어가면 사업이 안 되듯이 특별정비 예정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다음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시고, 상위 개념은 노후계획 정비 기본 방침, 국토부 장관, 그 밑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이 기본 계획에는 특별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고, 이거에 따라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도정법상 정비구역이 수립됐거나 변경된 것으로 의제 처리해준다. 같이 보게 해준다. 법률 효과도 다 같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공보를 하고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부 장관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노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하면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특별 노계획도시 특별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면 방침 정하고 기본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고 또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사업을 막바로 나갈 수 있는 특례가 하나가 있어요. 그 모든 법률 개발법이 시행을 되게 되려면 선도지구를 먼저 정해요. 그래서 선도지구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 법에 의해서 쭉 따라오도록 시범 케이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이 선도지구에 대한 지정을 이제 덜 하게 되고 이런 시스템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특별법에 의한 사업이 먼저 되려면 당연히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서 본 당시 그 시범지구 같은 경우 또는 제가 얼마 전에 상계동 노원 재건축 바른 재건축협회 연합회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중상계동의 경우도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쪽도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려면 여러분들 뜻을 모아서 이제부터라도 이 법의 시스템을 이해를 해서 선도지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해야지만 하지 40개 조합들을 다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이 돼야 되겠죠. 택지 개발된 데는. 그런데 이 법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의한 층수나 용적률에 관계없이 용적률을 많이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안 된 곳은 그렇게 보고 수립이 된 곳은 변경까지 여기 특별법에 있는 내용으로 따라서 오히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준다는 특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이 사업에서의 꽃이다. 그래서 본당의 시범지구로 누가 선도지구로 지정할 것인가, 중상계동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또는 지방거점도시, 이게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동의를 순서대로 진행이 될 확률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업 특례에서 보면은 특별 정비구역 분할 통합 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서는 큰 사이즈로 해가지고 통합을 제일 우선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100만 미만이라도 인접 또는 연접의 두 개의 택지 합이 100만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접 또는 연접은 개념상으로 거리상으로 차이가 있는 개념이니까 떨어져 있거나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시군구의 경계가 가리더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례 조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규정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라서 주거정비 지수나 이런 게 없잖아요. 안전진단이 바로메타예요. 프루크루테스 침대와 같이 키가 작으면 늘리고 크면 잘라내는 이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안전진단이 면제 또는 완화는 때에 따라서는 면제하거나 완화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속 작업은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연말에 통과가 되면은 보나마나 공포 6개월이면은 2024년도 7월 1일자로 해가지고 시행령이 따다닥 나올 거예요. 그때 나올 때 시도지사가 지금 정비 기본 방침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때 같이 만들어서 정리가 되면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례는 국토개법상에서 용적률 부분이 가장 예민한데요. 그 1기 신도시의 경우에 보통 여기 169에서 226으로 해놨는데 거의 220 정도, 190에서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300%, 250% 줘봐야 수익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번에 노바제에서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상한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일률적인 적용은 쉽지 않다. 근데
500%까지로 그때 뭐 대선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일률적인 150은, 500은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지긴 하지만 사람들은 500%까지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후에 그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나중에 검토해 보아야 될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500%라고 한다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300% 유지하는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이름 져준 곳은 500%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후자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또한 역시 봐야 되고요. 이렇게 용적률이 올라지게 되면은 성남 같은 경우는, 분당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의 재건축 같으면 그 지구단위 계획이 규제가 되지만, 이 경우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성남에서 270, 80%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특별법에서 시행령에 따라서 350% 돼 있다 하면은 이 성남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은 거기에 따라가도록 이렇게 특례 조항을 뒀으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의 특례가 있어서요.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법률에서의 부담금을 완화나 또는 면제한다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향후에 이것이 가장 쟁점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도 간략하게나마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재정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 것은 새로운 법률 아니기 때문에 제정 아니고, 이것은 있는 법을 바꾸는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 얘기가 튀어나왔느냐 라고 하는데, 항상 법률은 음영의 관계나 뉴턴의 제2법 같이 작용 반작용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재건축만 광역법으로 개발하도록 여러 가지를 주고 베네핏을 주고, 구도심, 원도심 같은 이런 곳 재개발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뜬금없이 도시재정비법의 개정안을 올려놓은 것은 앞에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대비해서 조명을 해볼까 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반동 현상으로 뭐 야당에서 제기됐고, 또 제기됐으면은 앞에 법안이 필수적으로 통과돼야 된다고 믿다고 하면은 뒤에 법안은 따라가서 거의 결정적으로 통합이 되지 않을까, 같이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양쪽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야당에서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박자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예정구역에서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도심에 선도지구 지정한다든지,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재개발 사업을 묶어가지고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을 하게 돼요. 서울에도 이제 한 20, 30개가 되어 있고, 제일 많은 데가 경기도, 그 다음에 대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경기도의 경우는 거의 한 30%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촉진지구 지정된 상태가 그대로 썩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이 사업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문제가 되는데, 아마 도시재정비법의 개정안이 내놓은 게 경기도에서 아마 야당 쪽에서 경기부지사가 제안도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김민철 의원이 발의를 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법에서는요,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외에도 도시개발 사업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소규모주택 정비법상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 외에도 최근에 추가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가능하도록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재정비법에서 법 2조에서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 하면 해가지고
그동안에 빠져있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가로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은 취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2021년도에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추가로 부과가 됐는데 역세권과 역세권 개발을 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재정 촉진지구 최소 지정 규모가 주거지역은 50만, 상업지역은 20만이에요. 굉장히 넓죠? 아까 그 노후객도시 특별법은 얼마라고 그랬죠? 100만이라고 그랬죠? 그건 반이잖아요. 반인데 이것을 주거지역을 10만으로 해가지고 확 다운시켜 놨어요. 자, 그러면 10만이면은 잘 보시면은 소규모 정비사업 관리지역의 경우도 10만 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아슬아슬하게 얻어 걸린다고 지금. 그러면 향후에는 무지하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거예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10만 제곱미터의 모아주택과도 관련되게 이게 도시재정비법을 10만으로 짜게 버리면은 결국 경합대가 충돌을 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 법안이 거의 통과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비 촉진지구의 경우는 기본계획이 없는 곳을 덮어 씌운 곳이 많아요. 그런 기본계획으로 수립된 것을 의제 처리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됐던 것이죠. 뭐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인구 50만 미만이라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도 거기는 거의 전부 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 없이 그걸로 가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에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광명시는 기본계획이 없어요. 그건 무슨 수립 지침 하나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저층 주거지가 사실은 재개발 사업에서의 가용주택이 얼마라고 했죠, 보통? 18% 정도, 아니, 뭐 18만 제곱킬로미터인데 그 중에서 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모아주택이. 대부분이 그걸밖에 가지고 없다고 한다면,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하러 갈 것이냐? 재정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난리쳐서 갈 것이냐? 물론 두 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 같아요. 재개발 사업하고 성격이 같단 말이죠. 그런데 모아타운은 실질적으로 10분의 8이죠? 3분의 2고, 그리고 여기는 45%고, 맞죠? 75%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층 주거지라고 하더라도 재정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종상향되고 똑같이 지구단계 위제도 받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로 고쳐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포 1, 2, 3, 4구역 같으면은 지금 3구역 같은 게 고아주택으로 가고 나머지도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볼 때 일부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재개발로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잘 이해를 못해서 재개발을 써놨겠지만 앞으로도 남아있는 저층 1종 또는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짜리 이런 사업장들이 도봉구 창동이나 이런 사업장들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10만 제곱미터로 갈리게 되면은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봐서 저는 1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하고 도시재정비법을 연계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이 도시정비법은 실질적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하고도 연계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재정비법하고도 특별 연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노후계획도시하고 도시재정비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양쪽 법을 아우르는 몸통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도시정비법이다. 앞에 게
모자고 또 다음 게 코트라고 한다면 이것은 몸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도시정비법 개정 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의 규정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강남구 재건축 드림팀 TF에서 제일 처음에 받아들였던 조문입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하는데 상가의 조합원들이 사실은 반동적인 역할을 해서 반대 역할을 많이 해서 사업이 안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해서 상가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 도정법에서는요, 상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실질로 분할하는 걸로 봐가지고 조합설립 인가, 상업시행 인가를 받아줄 수 있는 조문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밑에 보시면 특히 소유권자의 그 10분의 여기 잘라졌는데 토지 등 소유자의 상가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10분의 1이 쪼개져가지고 늘어나게 되면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럼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상가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10분의 1이 수가 안 되도록 숫자가 늘어나는 걸 막자는 게 이 법안의 취지예요. 이게 강남구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아마 발의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한번 더 보시고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한 사람을 제외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7조에서의 분할이 문제 토지 등 소유자 이게 면적이 상가는요 면적을 계산하지 않고 수만 계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면 어렵겠죠. 그 숫자를 못 채우면 분할이 안 되니까 사업시행 인가나 조합설립 인가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를 하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행위 제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권리산정 기준도 막아서 그 개포 일부 지역은 상가의 반대를 이래가지고 분할 소송을 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를 받은 이후에 그쪽에서 통합해달라라고 얘기해서 협의를 좀 거치고 있는 중인데 그게 10분의 1 이하가 되니까 분할을 했지 거기 숫자가 10분의 1이 넘었으면 그것도 분할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때는 늦었다 라고 바로 동동 물었는데 지금 일부 단지에서 상가에서는 숫자를 늘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개정안 이것도 공사계약서 설계 변경하는데 증액 기준 등을 명시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써놨는데 주로 그리고 공사비 검증 요청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양자가 이 앞에 있는 상가 지분 쪼개기 금지나 이거는 거의 뭐 확정되다시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23년도 10월달 얼마 전에 올라온 거 얘기를 하지만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서 지금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도 통과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앞에 거는 이제 법이면 두 번째가 이제 개정 시행령이에요. 시행 예정은 이미 2013년도 7월 18일날 공포된 법이 6개월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6개월이 돼서 그 개정법이 시행이 되면은 그 시행된 날에 맞춰가지고 시행령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이건 무조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가장 쟁점은 뭐냐면은 신탁계약서하고 표준 시행규정, 선신탁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돼요. 여기도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것이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지정개발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지정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조합설립에 준하는 동의율과 함께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먼저 신탁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지정개발자의 토지 면적 3분의 1 선신탁을 삭제하자는 것이 이게 최근에 국토부에서 2023년도 9월 26일 날 공급 확대 정책에 의해서 시행하겠다고 한 것이 3분의 1 선신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의만 받으면 되겠죠. 3분의 1에 해당되는 신탁 비용은 안 내도 된다는 거죠. 뭐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법무사들은 일거리가 줄어들겠죠. 이 부분도 제가 한 3, 4년 전에 국토부하고 회의를 할 때 여러 번 주장을 했던 얘기인데 좀 기다려 보세요.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더니 요번에 그 한 3, 4년 후에 이게 아마 작동이 되도록 정리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감개무량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지정개발자로 되어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신탁계획서 잘 한번 보세요. 재건축인데 주로. 신탁계획을 해지를 못하도록 조문을 박아놨어요. 협회에서.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게 뭐 사적 자치요청인데 어떻게 신탁협회에서 신탁 해지를 못하도록 한다는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신탁 해지가 가능하도록 표준 규정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3분의 1 신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해지를 하고 매매하고 해지가 돼서 3분의 1이 안 되면은 시행자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쟁점이 있었는데 3분의 1 신탁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런 문제도 해결되는 게 아니겠나. 그래서 신탁 회사에 대한 유리한 조문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요청, 이 경우도 종전에 3분의 2에서 2분의 1의 범위로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총회의 소집 요구하는 본인 확인 방법의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을 좀 뒀어요. 그동안에 조합장 해임이나 이런 것들은 해임 발의만 해놓고 이 부분에 본인의 확인 방법 장르에 대해서는 크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이제는 그 정리해 놓은 대로 그렇게 소집 요구한 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서 좀 더 해임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조문을 이렇게 받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또는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나머지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대상도 중공업 지역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하도록 해서 일부 시흥시에 있는 금천구에 있는 재건축 사업이 중공업 지역이 많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하고 도시재정비법, 도시정비법령을 얘기했고, 그 하위 기정인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하고 시공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서울시의 그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정비계획 위반 동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법령이 아닌 2025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 있죠?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법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밑에 그 하위 규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법령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까지는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 신통계획, 재개발 정비 계획 위반 동의는 정비 기본계획이고, 이 기본계획은 시장이 방침을 정해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의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면적은 그대로 2분의 1로 이렇게 놔뒀던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라도 도시 재정비법이 10만 제곱미터로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촉진계획 변경을 해서 정비계획으로 넘어가게 될 때는 이 동의율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위반을 재검토하거나 위반 취소를 위한 기준도 마련돼가지고 토지등 소유자 15% 이상이 반대라면은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역세권 장기전세택 건립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투기 방지 대책이 지난 10월 27일 날 22년도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역세권 장기전세택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
용산의 그 가롤동이나 일부 지역이 나와 있는데 이 운영 기준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다만 이 작년도에 이미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 얼마 전에 개정된 장기 전세책이 어려운 운영 규정을 만들어 놓은 그 전 신호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본 취지는 여기서 보시다시피요, 권해산정 기준일을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아예 미리 찍어놔가지고 사전 검토를 득하고 정비구역 지정전인 사업지에다가 권해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앞으로 당겼어요. 왜냐하면 이건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은 면적도 작고 역세권이고 투기가 가장 심하다고 봐서, 그다음 행위 제한은 기본적으로 2023년 10월 26일로 정했고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했고, 이미 정비구역 기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을 권해산정 기준을 정했던 것이죠. 요즘 이렇게 미리 장기 전세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미리 땡겨서 행위 제한하고 권해산정 기준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 이게 종전에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이었는데요. 요번에 입법 예고를 통해서 기준이 바뀌었어요.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하나도 안 된다고 벌맨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도정법에서 조합사를 민가규에 시공자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시에서만큼은 조례로 시공자 선정 기준을 뒤로 밀어놨던 것이죠. 잘 아다시피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하도록 이렇게 서울시만 유독 고집을 했고, 서울시하고 아마 광주시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나머지들은 공공지원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시공자 선정 기준은 도정법에 따르도록 했었는데, 물론 이제 작년에 제가 시장 면담을 하면서도 이 부분 시공자 선정 기준은 최소한도 모든 조합장들이 바라듯이 원래의 기준대로 땡겨오는 게 아니고 원래의 장치대로 가야지 적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조합사를 민가 이후로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지난 7월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이 출석한 조합원이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 정관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둘이 올라와가지고 하나가 둘이 올라와도 간신히 과반이 되지만 두 개나 세 개가 올라오면서 50% 과반수는 죽었다 깨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땡겨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현실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개정안은 출석한 조합원이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그 밑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고, 세부적인 방법은 조합 정보나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향후에 서울시 중상계동이 특별 노후계획도시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시공자 선정을 한다 하면은 당연히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정법이나 하위 규정들은 당연히 아까 위에 있는 1, 2의 사업,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나 도시재정비법에서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 양자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정비법 도시 소규모주택 정비 법령 개정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법령이라고 표현했듯이 시행령은 당연히 요번에 국토부에서 지난 23년도 9월 26일 공급 확대 정책에 의해서 모아주택의 경우 기본 단위를 2만에서 4만으로 올린다라고 해서 시행령 개정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령도 확정되다시피 날짜만 나중에 개정된 법의
내용의 시기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은 여기 써놓은 거와 마찬가지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모아타운 내에서죠. 지자체나 LH 등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또는 조합과 같이 하는 공동 참여, 공동으로 같이 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구역 최대 면적을 2만에서 4만까지를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올라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SH나 LH가 단독으로 사업 시행자, 모아타운 시행자가 되든지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하는 경우에는 2만에서 4만으로 한다. 라고 해서 기존에 2개에서 뭐 4개 정도 이렇게 나눠서 모아타운이 됐다 하더라도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는 동의를 받고 싶은 대로 가로구역 일부 또는 전부가 가능하니까 4만 되는 면적하고 나머지를 합해서 10만 안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했던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예상했던 바대로 제일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공공이 참여, 공동 시행하는 경우밖에 안 된다고 하면 민간은 안 된다는 것이냐, 이런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2023년도 9월 27일 김태년 개정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분은 전에 아마 성남시과 관련된 국회의원도 했었을 거예요. 아마 이쪽이 제일 많이 아시는데 여기는 공공이 단독 또는 공동 시행에 관계없이 민간도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따라서 공공밖에 입안 제한이 안 됐던 것이 민간 입안 제한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듯이 이 부분도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법 43조 2에 보면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의 수립,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개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의 대상 면적 총합이 10만 미만인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단을 보시면은요, 앞에 거는 공공 또는 공공이 공동시행하는 경우로 되어 있지만 이 43조 1항 하단을 보시면 이 경우 주민 가로 열고 이해관계자를 포함 또는 토지공사 등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전번에도 앞에 법이 이렇게 바뀌었듯이 이 부분은 똑같이 제한하는 것도 바뀌었다라고 할 때 합리적이라고 보면은 이것을 반대해서 부결될 거라고는 어렵다라고 보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보시면은 대상 지역의 총 합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향후에 주민들은 모아주택으로 갈 것이냐 또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갈 것이냐, 면적에 따라서 하나는 미만이고 하나는 이상이지만 충분히 선택의 여지가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의 범위가 있어서 향후에 모아타운하고 재정비 촉진지구가 경합을 이룰 수도 있고 좋은 경쟁을 이룰 수도 있어서 저층 주거지의 주민들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최근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령 동향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비사업은 넓은 의미 광의의 정비사업으로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또는 도시재정비법, 소규모 주택 정비법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최근 입법 동향을 살펴봤습니다.